안녕하십니까. 대한컨설턴트의 김영건 이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기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임대주택이랑 공동주택을 갖다가 동시에 건립한다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용도지역 상향이 전제로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을 갖다가 유지를 해서 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한다라는 전제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야 된다고 분양주택,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표준건축비로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세권 임대주택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1차 역세권, 그러니까 그 승강장, 증산역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증산역 중심으로 해서 250m 권역 안에 있는 거를 1차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고 2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500m 이하에 있는 부분은 2차 역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내 주거지역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제외사항, 양호한 주택, 저층주택 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처럼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혹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 위원회의 인정 시 이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이나 필요하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공동주택의 그 지역에 대한 정비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에서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사업 규모, 최소한의 사업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10,000제곱미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이하고 그 이하의 소규모는 정비사업은 10,00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면적 규정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건립됐을 때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다 포함해서 최소한 100세대 이상은 건축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조합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저희 도시민주관정비법에 따른 도시 3번에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수립 절차,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드리면은 현재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촉진구역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은평구에서는 촉진구역의 해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사업 각자,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제안서 작성,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까 이 사업 자체는 주민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주도고 주민이 직접 추진해야 할 재개발 사업처럼 주민이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 및 제안서 작성은 주민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안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사전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심의 결쳐서 정비구역 결정 고시를 받게 됩니다. 이 이후에 사업 추진 이 흐름은 재개발 사업이랑 동일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 자체가 그 재개발 사업이랑 굉장히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같은 도시민주환경정비법의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하고 이런 부분 사업 준공까지 하는 절차는 재개발 사업이랑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시정비형 사업을 할 때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 먼저 있습니다. 모든 역세권 주거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 가능한 건 아니고요. 필수 조건은 저희가 노후도가 일단은 충족을 해야 된다. 전체 대상 구역의 3분의 2 이상은 노후 건축물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점일 이용. 대상지내 전체 대상지 건축물 중에서 50% 이상이 2층 이하의 건물이어야 되고, 과소필지 150제곱미터 미만의 필지가, 이거는 토지 규모입니다. 토지 규모가 1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40% 이상 있어야 된다. 필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필수 조건이 되겠고요. 둘 중에 점일 이용이나 과소필지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1차 구역계, 아까 역세권 250m 반경 내를 1차 예정구역, 1차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차 역세권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일단 사업이 추진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를 드릴 때 굉장히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여러분께서 이제 사업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많이 서로 말씀하신 게 저한테 다 틀리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있는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역세권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지가 됩니다. 2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희 요 파란색 구역 보이시겠는데요. 여기 파란색 구역 보이시는 게 증산 4구역 전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250m 반경으로 자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반 정도가 저희 이제 대상지에 포함이 되는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1차 대상지는 요 반 250m 이내에 있는 이 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1차 역세권에서 추가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2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1차 역세권의 면적만큼 추가 확보가 가능한데, 이게 그냥 무조건 되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1차 역세권 약 한 8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1차 역세권만큼 1차 역세권의 면적만큼 2차 역세권의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그냥 면적을 갖다가 만들어서 뭐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이 지역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 같은 경우에 충분히 설명이 돼야지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추가적인 지정이 가능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역세권이 기본이고 2차 역세권까지 가려고 하면은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이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이제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현재 저희가 7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저희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이 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이 제목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용도지역을 갖다가 주민만을 위해서 거기에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는 대가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일정 부분 이상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1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용도지역, 기준 용도지역은 현재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됐을 때 최대 200%까지 밖에 용적률이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용도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조건이 붙습니다. 허용 용적률까지 가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했을 때 어떤 쉬운 리모델링 구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이런 건축물들로 짓게 되면은 용적률을 430% 최대 이제 높이 같은 경우에는 35층. 이 부분은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35층까지 430% 용적률까지 일단은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어야 되느냐?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그 상향된 그 차익의 반,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은 200%에서 계획용적률이 43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약 한 230% 용적률이 증가가 되는데 이 중에 50%, 115%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430% 중에서 115%는 공공임대주택을 져야 되고 나머지 315%는 분양주택 혹은 주민들 그 조합에 관련된 일반 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그럼 전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같은 경우에는 1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2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차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조합이 아니라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그 2차 역세권까지 일부 지역 그 구역계획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행 용도지역이 유지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구는 사실은 조금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도지역은 2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 현행 용도지역은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이거는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시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든 민간에서 어떤 대규모 택지를 갖다가 개발하시든 용도지역을 상향을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해주는 경우가 없고요. 전부 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갖다가 1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 15%, 용도지역 2단계 상향하는 경우에는 20%, 용도지역 상향을 3단계까지 하는 경우에는 25%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아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표준건축비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을 하게 되겠는데 땅 같은 경우에는 무상양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양효한 땅에 대한 면적을 최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준주거지역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3단계 상향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12.5%까지는 아까 공공임대주택에 무상양효된 토지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부담하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로 부담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까운 그 예로 독바이역, 은평구에 있는 독바이역이 지금 현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일부 준주거지역이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은 상향을 했습니다. 면적 자체는 약 한 44,000제곱미터 정도 되어 있고요. 기존 세대수는 약 609세대였었는데 계획세대수 총 1,403세대로 계획이 돼 있어서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사항 보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보통 15년도에 주민 제한을 시작을 했는데 정비계획 수립까지 약 한 4년 7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추진 절차가 이렇게 추진 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구역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두 번째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례입니다.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건데요. 약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현재 저희처럼 7층 이하였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는 원래 1,112세대였었는데 계획세대수는 총 298세대로 분양 174대, 공공임대주택 124세대. 그래서 추진 일정은 주민 제한서부터 정비계획 수립 고시까지 약 한 3년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 예정은 2020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천왕역세권이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면적은 한 10,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 135세대, 계획세대수 440세대, 이 중에서 분양은 269세대, 공공임대주택은 171세대로 건립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년 정도 주민 제한 이후 정비계획 수립까지 약 3년 정도의 절차가 시행돼 있고 향후에 2021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역세권에 대한 사례입니다. 신길역세권 같은 경우 면적은 한 25,000제곱미터 정도 됐고요. 여기도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 133세대였는데 계획 세대수 총 999세대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꽤 사업성이 많이 양호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부터 정비구역 수립 고시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2년에 아파트 건설을 완료해서 정비계획 준공 처리 예정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려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사업의 주체를 보시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랑 은평구, 서울시 이렇게 주민과 관이 한꺼번에 같이 계획에 참여해서 그 개선에 대한 고민,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민이 반드시 참여돼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규모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나 아니면은 주민 합의체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경우에 주민이 원하실 경우에는 SH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조합이 추진하셔야 되고요.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사업은 아니고 이 부분은 주민께서 재개발 사업 추진하시듯이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소요 기간을 말씀드리면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4년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4년 내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3년에서 4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추진 절차나 이런 운영 기준 자체가 같기 때문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시려고 하면은 평균 8.5년 정도 걸리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갖다가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량을 하고 동네에 필요한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경우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위주의 사업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특징 같은 경우는 약 4년간 200억,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관에서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 연계 사업이랑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더 늘어나서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 향림마을 같은 경우는 505억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비용 자체는 지원되는 비용은 약 200억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하다. 그리고 SH 같은 어떤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주택이랑 분양주택을 갖다가 동시에 같이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특징 같은 경우는 용도적 상향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대상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 설명회가 끝나면 저희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이 이제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리하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촉진 계획에 대한 절차, 촉진 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를 갖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